한국에서도 우리 15,000원짜리 2만원짜리 외출하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 참 물가라는 게 되게 비슷해졌구나. 옛날에 일본 가서 음료수 자판기 보고 야 무슨 음료수가 1,500원, 2,000원, 3,000원이야 이랬는데 우리나라 음료수도 요즘 어때요? 다 똑같으니까 비행기 값이 싸지면 게스트하우스 일본도 25,000원이고 제주도도 25,000원이면 제주도 가는 비행기 표 25,000원에도 일본 가는 표가 50,000원이면 어떻게 해요? 일본 갈만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KTX가 생기기 전에는 일본 기차표, 유럽 유레일 패스 이런 게 너무 비싸게 느껴졌는데 기차 타보면 어때요? 우리나라보다 쾌적하고 또 연결망이 좋은데 KTX랑 비슷한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장벽이 됐던 비행기가 싸지고 현지에 가서 물가가 비싸다고 느꼈는데 우리나라가 탑10 안에 드는 물가 비싼 나라가 되놓으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먼저 경험하고 있던 게 어디죠? 일본인 거예요. 일본은 사실은 3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세계를 이렇게 미친 듯이 여행하고 있었고 그 전에부터 누가 하고 있었던 거죠?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친구들이 여행의 시대를 열고 걔네들은 아시아에 오면 물가가 얼마라고 느꼈겠어요. 10,000원 주고 먹던 걸 1,000원 주고 먹는 기분이니까 휴가가 유급 휴가가 또 한 달씩 보장되니까 한 달씩 우아하게 여유 있게 여행할 수 있는 건 사회적 토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급 휴가가 지하철에서 표를 팔든 슈퍼마켓에서 캐셔를 하든 어떤 노동자든 한 달에 무급 휴가가 주어지니까 한 달 살기라는 프로젝트가 가능한 것도 유럽에서 나온 거고 우리처럼 편의점 알바하다가 비정규직 하다가 때려쳐야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가 오래 머물고 싶은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유럽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먼저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호주 이런 나라가 섹스 투어리즘 강국으로 사실은 그 세계 리포트가 되고 이건 한국에서 그래서 하도 몰려가 조사를 했더니 한국 사람이 여행을 미친 듯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섹스 투어리즘을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국제활동을 하던 사람이라 현장에서 여행하는 수많은 외국의 친구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여행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뭐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친구들이 유럽을 여행하면 유럽 배낭여행 한참 할 때 한 달을 유럽을 여행하면 파리에 딱 3일을 묵고 베를린에 1.5일을 묵고 프라하에 한 이틀을 묵고 이런 식으로 일정을 짜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유럽을 딱 갔어요. 첫 발을 디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럽을 한번 스캔해야 되죠. 그래서 유럽을 영국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짜요? 보통 이탈리아까지 이제 남부까지 이렇게 쭉 찍거나 더 욕심내는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가지고 스페인으로 해서 포르투갈까지. 근데 그렇게 한 달에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미친 듯이 하루에 한 도시씩 찍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을 배낭여행을 가도 시간이 어때요? 모자라요. 그럼 왜 2달 가지 그래요? 2달 우리 왜 못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유럽을 가면 거지같이 먹고 하루에 10km씩 걸어도 하루에 10만 원씩은 꼬박꼬박 드니까 이동하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안 들지만 가만히 있으려면 여행을 왜 가겠어요. 차 타고 먹고 이동하고 뭐 입장하고 이러려면 정말 바들바들 아껴가지고 거지같이 살아도 하루에 10만 원씩 드니까 인간답게 살려면 한 20만 원 써야 되고 그냥 중간을 유지하려면 15만 원 써야 되고 아 진짜 이래서 배낭여행은 젊을 때 하는 거구나 싶게 이제 입에서 단내가 나게 다니려면 1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그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행을 하니까 파리에서 3일 동안 파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뭐부터 봐야 돼요? 정해진 걸 다 봐야 되는 거죠. 에펠탑 가야 되고 루브르 가야 되고 뭐 유람선 타야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인 친구가 파리를 여행해도 어른들 패키지 여행하는 거랑 똑같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파리를 여행하는데 또 저녁에 저는 그때 파리에 7일 정도 있다가 제가 독일에 이제 강의가 있어가지고 초대받아 넘어가는 일정이었는데 저보러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여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평화여행을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니 여기가 분쟁 지역도 아니고 파리인데 파리에서 어떻게 평화여행을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글쎄 파리에는 루브르만 있고 에펠탑만 있는 게 아니라 흑인들의 파리도 있고 식민지였던 베트남 사람들만 사는 파리도 있고 중동 사람이 사는 파리도 있고 백인들만 사는 파리도 있고 파리에 20구가 아니라 20개의 나라가 있다고 할 정도로 파리는 다양한데 너는 어떤 파리를 여행했어? 나는 백인들의 파리부터 베트남 사람의 파리를 경계를 넘는 여행도 평화여행이라고 생각해.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리에는 루브르만 있는 게 아니라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5대학, 6대학, 7대학, 8대학, 9대학
루브르, 소르본네, 노틀담 대학까지 파리 지천이 대학교거든요. 근데 너는 그 중에 대학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대학교 도서관을 가보고 대학교 친구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너 또래 대학생 친구들을 만나본 적이 있니? 근데 이 친구가 그 질문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파리에 건물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파리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 내 또래에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 파리의 교육은 어떤지. 파리 제가 아는 분이 이번에 캐나다에 이민을 갔는데 학교에 갔는데 캐나다가 이주민 정책을 되게 잘 쓰잖아요. 아이가 4학년 때 편입을 하는데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선생님이 매일매일 수업을 녹음해가지고 번역기를 돌려서 얘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데 계속 무슨 상을 학교에서 받아온다는 거예요. 애가. 뭐죠? 아, 넌 잘하고 있어. 넌 이 학교에 와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어. 이 메시지를 주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에서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니까 목수정 씨가 쓴 책 중에 아이를 파리에서 키우면서 프랑스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파리의 교육 시스템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하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목수정 씨 같은 사람은 한 달에 1년에 두세 달을 또 외국을 여행하니까 자기 집을 내놔요. 파리에 와서 이번 여름에 저희 집에 뭐 한 달쯤 묵을 뿐. 그렇게 해서 이분이 막 공지를 올려요. 그러면 아무나 받을까요? 우리 집에 누가 한 달을 와가지고 내 집을 줘야 되는데 그럼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여행을 하고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글을 쓰거나 뭐 작업을 하거나 파리에 와가지고 머물면서 조용히 생각하거나 그런 사람에게 우리 동네 너무 좋은 동네요 하면서 동네를 소개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연결하는 게 이제 여행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외국에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을 보는데 현지에서 활동하는 일본 친구, 미국 친구, 프랑스 친구들이 하는 여행하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하는 여행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애들이 대학생 배낭여행을 하는데도 와가지고 미친 듯이 그렇게 돈을 아끼고 여행을 하다가 그렇게 막 바게트빵 게스트하우스 거 다 먹고 물병 하나 딱 들고 나가서 밥도 안 사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이러고 오다가 마지막 날 막 아울렛 가가지고 백을 3개씩 사가지고 가고 막 이런 여행을 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젊은 친구들이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이런 여행을 하는 걸까? 근데 파리에서 그날 밤 저한테 선생님은 어떤 여행을 해요? 하고 그러면 저 파리에서 떠나가지고 스위스로 해서 몇 번 더 여행을 하다가 2주 있다 한국에 갈 건데 제가 유럽에서 가봤으면 하는 데 좀 권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추천해 줬거든요. 그 친구가 돌아와서 자기 진로를 바꾸고 지금은 이제 캐나다에 여성학 공부하러 박사과정을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어쩌면 이런 그냥 가짜 여행을 하는 거, 그냥 구경하는 피상적인 여행을 하는 게 정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파리 여행 치면 다 누가 올린 정보 떠요. 여행사에서 올린 정보나 요즘 블로그 하는 친구들이 파리에서 뭐 봤어요 하지만 그 얘기가 특별한가요? 되게 뻔해요. 뻔한 정보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뻔한 키워드를 넣고 있기 때문이에요. 파리 맛집, 파리 가볼 만한 곳 이렇게 넣으면 뻔한 게 나와요. 나를 다른 키워드에 연결하는 게 여행이거든요. 내가 파리에서 저는 뭘 검색하냐면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저는 글을 쓰고 늘 머무는 여행을 하니까 파리 코워킹 스페이스를 검색을 해요. 발리면 발리 코워킹 스페이스를 검색하거든요. 그럼 거기 딱 가는 순간 도착하는 순간 그 근처에 숙소를 잡아요. 그리고 걸을 만한 동네 숙소를 잡거든요. 그럼 파리의 코워킹 스페이스에 가는 순간 거기 브로셔가 막 어떤 브로셔들이 있을까요? 파리의 사회적 경제, 무슨 창조 경제, 그 예술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갖다 놓은 이벤트 행사 브로셔가 잔뜩 있는 거예요. 어느 공간을 내가 클릭하느냐, 어떤 키워드를 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정여행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진짜 새로운 여행을 하는 사람들, 여행을 여행답게 하는 사람들, 진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경험하시지만 친구한테야 여행 정보 좀 야 이번에 파리 가는데 너 지난번에 파리 갔었잖아. 여행 정보 좀 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나요? 쉽지가 않고 여행 작가들이 쓴 책 읽으면 어떻죠? 되게 좋았는데 정보는 안 주죠. 희한하게. 되게 자기가 가서 좋았다는 얘기만 쓰고. 그래서 저희가 이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가 그곳에 가서 성장했고 네가 그곳에 머무는 시간이 좋았다면 어떻게 가는지, 교통편은 얼마가 드는지, 거기 머물 수 있는 숙소는 있는지 없는지, 네가 한 그 체험이 다른 사람도 돈만 내면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네가 간 그 동네가 어떤 이메일로 어떤 전화로 어떤 메신저로 연락을 해야 내가 갈 텐데 그때 나를 받아줄 수 있냐라고 물을 수 있는 연락처는 없는지 이야기 멋진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곳에 네가 가서 좋고 네가 가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었다면 다른 사람도 거기 갈 수 있도록 정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 왜냐하면 정보라는 것도 자산이니까 내가 가서 좋았던 여행의 정보를 같이 나누자.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여행을 하도록 도와주자. 이래서 시작된 게 하자센터에서 이제 통틀었고 여기 아마 김남희 선생님도 왔다 갔는데 김남희 씨 자기 여행 이야기 나누고 또 여행자들이 가서 사온 물건들로 저희 여행자 마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김남희 씨가 에어비앤비 오픈했거든요. 거기에 이때 저희 여행자 축제 때 샀던 제가 인도에서 사온 공정 밀수로 사온 그 자수로 만든 걸개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러 한번 가겠다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김남희 씨도 여행자고 저도 여행자고 글 쓰는 사람이 좀 만날 일이 없는데 이때는 저희가 건물 하나를 통째로 하자센터면 하자센터 이렇게 열어가지고 각자 다 자기 주제를 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난 아시아 걷기 여행했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 오세요. 전 신혼부부인데 자전거를 가지고 아프리카 세계 일주를 했어요. 트러킹도 하고요.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또 어떤 대안학교 친구들은 저희 대안학교 해마다 아시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학교 친구들은 어떤 여행하고 있는지 만나고 싶어요. 또 어떤 친구는 저는 갭이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갭이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만나고 싶어요 하면 그냥 방만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친구들끼리 발표자도 정하고 여행 팜플렛도 만들고 그래서 공유하고 그게 여러 권의 책이 돼서 나와서 공정여행, 공정무역 이런 게 한 사람이 주장한다고 운동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가 여행하는데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거기 물을 다 마르게 하고 숲을 무너뜨리고 우리 지금 제주도 제2공항 짓는다고 비자림 다 무너뜨리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위해서 우리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여행하는 곳을 파괴하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한 여행 때문에 그곳의 숲이 보호되고 그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여행이 우리에게 기쁨을 줬던 것처럼 여행하는 곳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여행은 없을까? 그래서 공정한 여행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나는 이런 여행 하겠어요 라고 해서 만든 게 공정여행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사람들이 되게 반응이 있었어요. 저희가 2009년에 책을 내고 삼성에서 2010년에 10대 사회 트렌드 키워드 중에 10번째를 의료관광하고 공정여행을 넣었을 정도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되게 주목하기도 하고 여기에 있던 친구들 다 책을 낸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지금 한 명 한 명이 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하기도 하고 작가가 되고 왜냐하면 고민을 가지고 여행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그랬어요. 퇴사여행 책을 낸 친구도 있고 퇴사학교를 만든 친구도 있고 라디오 채널을 만든 친구도 있고 또 지금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에 한 4군데 정도 지금 공정여행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학여행을 지금은 대규모로 지금 갈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다른 여행을 할까 교사들이 고민하면서 한 학기를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랑 동네를 공정여행하고 매핑하는 일들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성시는 제가 살고 있는데 지금 전체 화성시 시티 투어를 공정여행으로 하고 있어요. 수원에도 지금 공정여행하는 그룹, 청년 그룹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이거 진짜 여행을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제대로 진짜 여행을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몇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여서 얘기해보자. 그리고 모여서 얘기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그 정보를 다 공유해보자. 한번 이름을 붙여보자. 이러면서 공정여행이라는 새로운 일이 시작됐고 지금은 트래블러스 맵은 세계 여행을 하는 프로젝트라고 착한 여행은 세계 일주 크루즈도 지금 같이 피스보트랑 같이 운영하고 있고 환경재단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그린앤피스보트라고 해서 지구 아시아 크루즈를 2주 정도 하는 여행을 또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오기 전까지는 공정여행을 잘 몰랐어도 공정여행이라는 키워드로 또 쭉 찾아보면 한국에도 이런 여행사들이 있지만 리스폰서블닷컴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5천여 개의 프로그램이 올라왔어요. 영국인데. 저도 제가 낯선 곳을 갈 때 리스폰서블 트래블닷컴에 들어가가지고 쭉 검색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내가 여행을 짤 수 있냐면 난 이번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요. 발리를 가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은 채식주의자예요. 우리 부모님은 요가를 하는 걸 원해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아이 친화적인 곳이었으면 좋겠고
스위밍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스위밍풀에 뭐 락스나 이런 걸 많이 안 쓰는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친환경적인 수영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식사는 유기농 로컬푸드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까다로운 얘기들을 딱 하면 축축축축축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루트를 짜가지고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역사 여행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역사 문화를 여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에 최적화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데 공정 여행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로컬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제주를 가는데 제일 싼 제주 패키지를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난 제주를 가는데 제주의 산을 여행하고 싶은데 제주 사람보다 제주를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주의 산 전문가. 오름 여행을 하고 싶은데 제주의 오름을 잘 안내해 줄 사람. 제주에 가는데 이왕이면 비자림을 파괴하는 여행보다 제주 사람들이 운영하는 숙소, 제주 사람들이 운영하는 숙소, 제주 사람들이 하는 여행사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연결해 주는 게 공정여행인 거죠. 제가 최근에 지난달에 국회 토론회를 갔다 왔는데 제주 지금 2공항 때문에 난리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주 성산 일출봉 우리 김포공항 갈 때 붙어 있는 이런 사진들이잖아요. 유네스코 상관왕을 제주도가 차지했고 이 성산 바로 앞에 동네예요. 이 동네가 우평리가. 이 공항이 들어온다는 걸 주민들이 뉴스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장 한 분을 매수해가지고 그냥 사인을 다 받고 그러니까 500년 넘은 동네가 다 이제 나누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서 들고 나온 말이에요. 500만이던 제주 관광객이 1,500만이 됐거든요, 현재. 근데 우리가 얼마나 지역이 행복해졌느냐, 과연 이 질문들을 제주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처음엔 일자리가 생기고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해요. 근데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무례하게 굴고 막 한밤중에 떠들고 술 먹고 막 쓰레기 버리고 하니까 냉담하게 돼요. 그 다음에 와서 막 범죄도 저지르는 일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면 꺼려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가 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조용히 해주지 않고 교토에서는 교토시가 관광 오염이라는 브로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행 숙박업소들하고 같이 여행자들에게 매너에 대해서 가르치고 일본 사람들 왜 어떡하죠? 남에게 뭐 하면 안 돼요? 일본은? 패키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교토에서 버스를 타는데 중국 여행자 청년들이 탔는데 한국 사람인 저희도 목소리가 크지만 중국 사람들은 톤이 한 톤 더 높아가지고 너무 시끄러운데 저도 듣기가 힘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나가는 길에 결국은 그 교토 시민 한 분이 이렇게 째려보면서 뭐라고 한마디를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만이 사는 도시에 한 해에 5천만이 와가지고 그러고 떠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버스는 한정돼 있죠. 지하철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이 정갈하고 정리정돈하기를 좋아하고 조용한 것을 추구하는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돈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시장통에서 살고 있으니까 화가 자꾸 나는 건데 이게 70년대에 연구된 관광의 결과예요. 이렇게 된다. 사람이 관광객이 너무 많아지면 이렇게 된다. 뭐 알면 어떻게 써야 돼요? 관광학자들이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 이 방에 만약에 한림도서관에서 오늘 임영선 선생님 강의하는데 뭐 50명 접수했는데 갑자기 어느 고등학교에서 우리 100명 오고 싶다 해서 150명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 여기 와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더 큰 데로 공간을 옮기든가 사람을 제한하든가 이래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게 되는 건데 마을을 갑자기 늘릴 수가 있나요? 교토라는 도시를 갑자기 2개 만들 수가 있나요? 제주도라는 섬을 갑자기 복사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 일어나고 이런 말들이 안티 투어리즘 그래피티라는 새로운 단어가 영어 사전에도 안 나오는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베니스를 자주 가는데 베니스에서 주민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베니스에 꼭 한번 가보세요. 베니스는 안 가보신 분들은 제가 한 곳을 딱 찍어서 권하라면 베니스를 정말 권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베니스에 딱 그 배를 타고 특히 베니스에 이렇게 무라노나 이제 섬에 갔다가 베니스로 다시 돌아올 때 이 도시 풍경을 보면서 들어오는데요. 그냥 공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알라딘이나 뭐 이런 신밧드의 모험의 카페트를 타고 내가 마치 그 고대의 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저 고대의 원형이 그 고스란히 살아있는데 저기 부두에 사람들이 막 짐을 내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베니스가 주거든요.
근데 그 베니스만의 아름다움을 최적화해서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크루즈인 거예요. 크루즈가 입항을 쫙 하면서 여기서 보면서 이 베니스를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그 풍경을 정말 옛날에 그 고대 항해 시대에 들어가듯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아시지만 베니스 뭐 위에 지어진 도시예요? 뗏목 위에. 그럼 이 크루즈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밑에 물이 파고가 막 일면서 크루즈의 기반을 막 흔들어서 크루즈를 받으면 받을수록 베니스의 밑에 토대가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크루즈가 들어오면 물 수위가 또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니스는 차가 없는 도시잖아요. 다 수로로 해서 다니는데 한 대가 들어오면 3,000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데 12,000대 분량의 매연을 뿜어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다가 옷을 널거나 하는데 매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스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베니스는 호텔이 아니다. 베니스는 디즈니랜드가 아니다. 베니스는 민속촌이 아니다. 베니스는 우리가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이고 땅이고 여러분 베니스가 정말 아름다워서 우리도 우리가 소중히 여긴 베니스를 세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 베니스를 버리고 떠나고 이제 민속촌이 된 베니스만 남게 된다. 그래서 영어에 새로운 사전이 하나 또 나요. 디즈니피케이션. 베니스는 디즈니랜드가 아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베니스의 시민이 한때 17만 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5만 명대로 줄어들었어요. 한밤중에 베니스의 어느 구간에 가면 깜깜해가지고 무서워서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이번에 기후변화 때문에 이번 겨울에 베니스에 최악의 홍수가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어 배울 때 이런 단어, 이런 문장 배워본 적 없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게다가 베니스는 2천만 명이 와요. 5만 명이 사는 도시에. 그러니까 뭘로 먹고 사는 데예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데인데 주민들이 나와서 이 정도로 얘기할 때는 뭐라는 거죠?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제발 좀 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만하고 저 크루즈 항만하고 비행기는 누가 관리하냐면 이탈리아 중앙정부가 관리를 하는데 이탈리아가 우리나라 10번 뺨치게 부패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만하고 공항 수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탈리아 중앙정부는 베니스 사람들이 다 떠나도 상관이 없고 여기가 전체 다 리조트 관광단지가 돼도 이탈리아 중앙정부는 손해볼 게 없는 거야. 야, 니네 5만 명 그냥 딴 데로 이주하고 여기는 관광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의 그 베네치아 이야기나 이런 책 읽어보시면 베네치아 원래 다른 나라잖아요. 이탈리아가 이렇게 통합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네만의 가문, 자기네만의 전통이 다 있으니까 베니스 사람들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난 데가 또 바르셀로나예요. 이 바르셀로나 시에서 만든 NGO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Your holidays, our everydays. 발리도 마찬가지예요. 발리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바르셀로나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여행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유럽은 아시아보다 훨씬 관광으로 많이 먹고 살아요. 사실은. 파리의 GDP의 10%가 관광에 기대어 있고 전 세계 관광 순위를 치면은 바르셀로나, 파리, 런던 이런 도시들이 사실 1위를 먹거든요. 그런데 왜 오버 투어리즘 이런 게 이슈가 되냐면 자기네 그게 만약에 푸켓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게 만약에 그냥 어디죠? 저기 뭐 휴양지에서 괌에서 일어난 일이면 유럽 친구들이 이렇게 이슈를 언론에 안 나왔는데 자기 안방에 관광객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토에 중국 관광객, 한국 관광객이 와가지고 교토를 점령해 버리니까 바르셀로나에 뭐 중국 관광객, 한국 관광객, 말레이시아 이런 못 살던 나라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돼가지고 자기 안방을 점령해 버리니까 야 관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도시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 일이구나 하고 유럽 친구들이 처음으로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죠. 되게 재밌게 덴마크 코펜하겐인데 여기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해, 유엔의 해에 이런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뭐라고 써있죠? The end of tourism as we know it. 우리가 전에 알던 관광은 이제 끝났어. 이제 그런 관광의 시대는 한물 간 거야. 우리는 새로운 관광을 할 거야. 그래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덴마크 시티가. 그 코펜하겐 시티가 로컬 푸드. 이 영어 단어에 없는 말이에요. 제가 몇 번 찾아봤거든요. 우리 무슨 말 알죠? 이웃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뭐가 있죠? 로컬 푸드는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근데 무슨 말이에요? 너가 우리 코펜하겐 시에 머무는 동안 3일 동안은 난 네가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해. 우리 동네 로컬 사람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우리 동네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우리 동네를 소중히 여겨줘. 너가 발리에 한 달 머무는 동안 난 네가 발리니안이라고 생각해. 발리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너도 우리가 사는 발리를 소중히 여겨줘 라고 하는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이 코펜하겐 시 홈페이지거든요. 뭐라고 써있어요? 서스테이너블 코펜하겐이거든요. 지속 가능한 코펜하겐이라는 도시가 이 시의 목표인 거예요. 제가 코펜하겐 가서, 여러분 요즘 덴마크 뭐 오연호 씨도 그렇고 열풍이잖아요. 코펜하겐이 진짜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근데 제가 코펜하겐 여행할 때 그때는 한국에서 가이드북이 많이 안 나왔는데 제가 맨날 어디 가냐면 코펜하겐 시 홈페이지하고 코펜하겐 시내 한가운데 가면 관광 안내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뭐 부산역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관광 안내소에 가면 쓸만한 정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지도만 좀 잔뜩 있지. 근데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너무 쓸만한 정보가 많아가지고 제가 하루 여행하고 또 가고 하루 여행하고 또 가고 이럴 정도로 제가 여기를 자주 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세히 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서스테이너블 코펜하겐을 위해서 이제 다 자료를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 그린 캐피탈이라고 해서 2014년에 선포를 했고요. 코펜하겐 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고 얘네들이 안내를 해주고 그 중에 한 호텔을 제가 간 거예요. 우리 수원시도 가면 관광 정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코펜하겐 시에서 추천한 호텔인데 무슨 호텔이에요? CO2 Natural Hotels 연합이에요. 가면 여기 다 음식 어떤 음식 쓰겠어요? 아침 조식 뷔페 로컬 푸드가 오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 제가 호텔에 묵으면 수원에서 10km 이내에 있는 농부들이 지은 로컬 유기농 음식이 나와요. 커피는 무슨 커피 쓰겠어요? 유기농 공정무역 커피를 쓰는 거예요. 신부는 뭘 쓰겠어요? 유기농 연화로 만든 지역 여성들이 바느질한 게 오고요. 코펜하겐은 특히 주물, 난로, 가구, 목재, 도자기 이런 장인들이 많잖아요. 호텔에 쓰는 물건들이 전부 코펜하겐 작가, 코펜하겐 장인들이 만드는 로컬 브랜드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글로벌 브랜드로 명품으로 도배를 해놓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거 어메니티 되게 따지죠. 거기 호텔에 뭐 힐튼은 뭘 쓴다더라, 뭐 어디는 뭘 쓴다더라 되게 따지고 그 향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뭘 쓰겠어요? 지역에서 나는 허브로 만든 친환경 유기농으로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로 생산한 걸 쓰는 거예요. 로비에 가면 기념품이 있고 로비에 가면 여행 정보가 있는데 그 여행 정보는 뻔할까요? 아니면 여기에 담겨있는 어떤 키워드들이 그대로 묻어날까요? 전혀 다른 여행 정보들이 로비에 가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불을 딱 끄려고 그러면 풍력 70%, 지열 30% 이렇게 써 있어요. 화장실 가서 물을 내리면 이게 순환되는 변기를 쓰거든요. 뭐 일본 가셔서도 보시면 변기물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손 씻는 그 변기 있잖아요. 그 별거 아닌데 우리나라 잘 못하죠. 일본 몇십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행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다른 일상을 살아보는 거잖아요. 유럽이 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요? 야, 이 친구들 참 사람처럼 사람답게 사네. 여기는 좀 삶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코펜하겐 시 홈페이지인데 유기농 레스토랑을 쭉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어때요? 요즘 힙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유기농 식당인데 힙한 식당인 거예요. 미슐랭에도 별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뉴하운 누나 유명하잖아요. 우리 사진 찍으러 제일 많이 가는 데인데 가면 Become Captain of Your Own Solar Powered Boat라고 해서 당신이 솔라 패널이 달린 보트를 타고 직접 운전해 보세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역 안내를 해주는 건데 크리스티안 그러니까 하븐이라고 이 동네에 가면 여기 막 마약 팔고 진짜 충격적인 동네거든요. 가면 다 혀에 피어싱하고 막 귀에 피어싱하고 동네 전체가 완전히 무슨 다 그 무동력 차량만 이용하고 채식 식당만 있고 가면 전부 예술로 잔뜩 가득 차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 전부 다 힙히고 이러거든요. 사진을 못 찍어요. 왜냐하면 코펜하겐 덴마크 전체에서 이게 불법인데 여기서만 무법지대라서 막 하시시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페이지가 코펜하겐시 홈페이지인데 여기 이런 데도 있어요. 우리 코펜하겐에는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뭐죠? 유기농 야채 파는 곳, 유기농 옷 파는 곳, 뭐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여행할 때 숙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도시도 중요하지만 도시를 딱 가기로 정하면 신중하게 발리에 가도 우붓에 묵을지 꾸따 해변에 묵을지 어느 지역에 있느냐 내 여행 동선을 정하는데 그 여행지에서 숙소를 정하려면 뭘 봐야 돼요?
동네를 봐야 되고 동네에 좋은 숙소가 있지 않으면 또 그 동네에 묵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리에 가면 꼭 묵는 호텔이 솔라 호텔이거든요. 여기는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2.5성급 호텔이에요. 여기는 방값이 다 70유로거든요. 2인실이. 그럼 우리 돈으로 얼마죠?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게스트하우스나 도미토리 가도 한 4만 원 내야 되잖아요. 1인당. 그러니까 두 명이 10만 원이면 조식 포함한 거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프랑스 물가에서. 근데 이 근처 동네가 되게 재밌어요. 서점도 많고 야채 가게도 많고 되게 오래된 주민들이 산 저희로 치면 연희동이나 연남동 같은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근데 이 호텔을 누가 운영하냐면 그린피스라고 평화운동, 환경운동을 진짜 강렬하게 하던 프랑스의 유명한 환경운동가가 이 호텔을 운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아니 넌 그렇게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더니 왜 하필 호텔을 운영하게 됐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건 늘 뭘 반대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 뜻은 참 좋은데 내가 그렇게 살기는 어렵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호텔을 만들어가지고 환경이라는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보는 하루가 아, 되게 세련되고 편안하고 맛도 있고 즐겁기도 하고 아, 그러면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경험하면 돌아가서 다른 일상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러면서 호텔을 만든 거예요. 이 호텔도 뭘 쓸까요? 조식은 당연히 아까 그 친환경 뷔페에서 쓴 것처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 코펜하겐 덴마크 그 친환경 그린 투어를 하고 기자가 남긴 거거든요. 시에서 그 가이드를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아, 코펜하겐을 여행할 때는 110개의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서 4,700원을 맡기고 대여를 하면 나중에 이제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유럽 가면 차비 비싸잖아요. 그죠? 어느 도시를 가든 공유 자전거 시스템을 여행자도 쓰게 해준 도시가 있고 여행자 못 쓴 도시가 있거든요. 베를린,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어디나 자전거 한 대면 아무 데나 다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여행자에게도 공유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들이 있는 사람은 장난감 가게에 가보세요. 여기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요. 아, 우리 동네는 아주 멋진 헤어숍도 있는데 펌머, 염색을 다 천연 제품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호텔을 가보시면 재생에너지, 빗물모아, 정원을 사용, 린넨 재활용, 아침 식사 100% 유기농 뷔페, 욕실용품 100% 유기농. 그 다음에 뭐예요? 슈퍼마켓은 3,000여 종 이상의 유기농 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당은 100% 유기농 식자재고 여기 미슐린 그 식당을 쭉 다 매핑을 해가지고 주니까 미식 여행을 하는 것도 즐거워지는 거죠. 화장품도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 투어 존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안내를 해주고 쭉 시에서 이렇게 정보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도시를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런 여행을 하는 것과 그냥 가서 코펜하겐 가면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가는데 인어공주 가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티볼리라고 원래 공원이었던 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니하운 거기 운하 가가지고 이제 잠깐 뭐 연어 같은 거 먹으면서 이제 사진 찍고 코펜하겐 시내 작아가지고 별로 볼 게 이제 없거든요. 이틀 지나면 이틀 이상 있지 않고 1.5일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런 그 크리스티안 섬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들어가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키워드가 그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지 않았으면 코펜하겐시에서 이런 루트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장소도 중요하지만 내 여행을 결정하는 건 내가 가진 키워드고 내가 가진 가치가 결국은 되는 거예요. 서울도 사실은 비슷한 문제로 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서울시가 지금 인구 증가를 나타낸 건데 1,500만 명을 지금 작년에 돌파했어요. 근데 여러분 서울 하면 주로 여기서 여행 가면 어디 가세요? 잘 안 나와. 명동 가면 막 키 작은 사람들도 되게 많죠, 진짜. 그래서 서울 중구는 관광객 유치에 되게 열심히 열심히 해요. 여기는 제가 17년 동안 제가 사무실이 이제 전 시민단체 일해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이 한옥을 다 부시고 빌라를 지었거든요. 북촌 사람들이 한옥이 이제 돈이 안 되잖아요. 부시고 빌라를 지으면 이제 집이 2층, 3층 올라가니까 그러던 거를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하고 시민단체 참여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지역이 지금은 한옥 보존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한옥 내부를 수리하거나 외부를 수리하거나 한옥에서 한옥 전통 체험을 하는 걸 하면 서울시가 전부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한옥 지금은 서촌, 북촌 가면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공방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관광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저도 사무실이 여기 비원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저희는 막 글 쓴다고 밤새 일을 하고 아침에 이제 아침 먹고 뭐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지도를 들고 막 쫓아다니니까 추리닝 입고 막 추리하게 나왔다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이제 이 일을 다 겪었거든요. 너무 민원이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데시벨을 조사했더니 아침부터 밤까지 들리는 데시벨 그 측정 수가 핸드폰 벨소리를 하루 종일 틀어놓은 거랑 똑같은 7.8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있나요? 노인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들 막을 수가 있나요? 주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오는데 북촌 그 돈미약국이라고 있어요. 가회동 성당 올라가는 길에 거기다가 관광버스를 세우고 10대씩 세우고 1시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미친 듯이 사진을 찍고 나오다가 이제 양말이나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화장품, 립밤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사가지고 나오거든요. 종로 여기 북촌 사람들이 어디다 전화를 했을까요? 이제 못 살겠다. 종로구청에 연락을 하는데 종로구청에서 뭐라고 그래요? 한옥조성과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환경과에 연락하면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는 저희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10개 부서에 전화를 해도 다 저희 부서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광이라는 게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게 정수 캠페인 한 거예요. 우리 시민이 지금 피켓 들고 있죠. 조용히 하란다고 조용히 하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도 북촌처럼 인구가 15% 줄었어요. 작년에 한양대에서 조사를 했는데 살 수가 없어지니까. 네. 제가 그냥 이거는 이제 버스를 타러 가면 관광버스가 또 점거하고 있어가지고 엄마가 애를 마을버스 이렇게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살 수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한옥을 지키느라고 운동을 했는데 관광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옥이 다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촌은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공방, 예쁜 뭐 작은 수제화 신발 파는데 삼청동 거리 가보시면 그런 게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 북촌 종로에 있던 모든 시민단체 사무실, 출판사 이 사람들 전부 다 이사 갔어요. 처음에 서촌으로 가다 서촌 오르니까 연남동으로 가다 연남동 오르니까 합정동으로 가다 합정동 오르니까 망원동 왔는데 망원동 또 올라가지고 계속 밀려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올해 그 뜻있는 예술가들이나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만 원 하던 월세가 500만 원 오르고 이런 일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가면 가게가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익선동으로 가버렸거든요. 여행자는 쉽게 변심하고 뜨고 핫한 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공정여행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여행이 우리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주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행하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거든요. 지난달에 경기연구원에서 발표를 하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하는 여행이 그 지역의 숲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쫓겨나게 한다면 나는 여행지를 바꿀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4%가 나왔어요. 누가 내가 하는 여행이 나도 어렵게 가고 큰맘 먹고 가는 건데 지역에 그런 영향을 준다면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싶겠어요? 다행히 서울시에서 그걸 연구하고 여러 유럽의 도시 사례를 배우고 컨퍼런스를 하고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덴마크처럼 나는 여행하는 시민입니다. 가성비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자가 아니라 내가 여행하는 동안 나도 이 도시의 시민이라고 서울이 지금 세계를 향해 호소하고 있는 캠페인인 거예요. 당신이 이 도시를 여행하는 동안 그리고 공정관광 축제를 같이 하기도 하고 뭐 토론회를 하기도 하고 이 친구들 파밍보이즈라고 3명이서 세계의 농장, 농사 짓는 곳을 여행하고 책 내고 영화도 만드는 친구들인데 다른 여행을 하는 젊은이들 이야기를 서울에 여행자 카페가 많으니까 곳곳에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서울로를 통으로 끝에서 끝을 다 열어가지고 여행 상담소도 만들고 트래블 시티즌 캠페인도 하고 또 여기 와서 사람들이 자기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여행 음악을 발표하기도 하고 공정여행 회사들이 나타나고 또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서울은 지금 20개가 넘는 마을 여행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우리 막상 서울 가면 또 갈 데 없지 않아요? 저도 오늘 코엑스 가다 별마당이 하도 유명하다고 그러길래 봤는데 사진 한두 장 찍고 뭐 20분을 머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수원 사람도 막상 서울 가면 특별히 어떻게 갈 만한 데가 없는데 서울 한양도성 여행이나 서울 성북 여행, 성수동 여행 여러분 한번 클릭해가지고 서울 마을 여행 검색해서 가보세요. 그럼 성수에 사회적 경제가 1300개 모여있는 성수동
그 일가가 있거든요. 거기는 요즘 완전 뜨는 힙한 곳인데 거기를 여행할 수 있고 또 서울에서 하는 혁신로드라는 공정여행이 있거든요. 거기 여러분 혹시 뉴스에 나오는 거 많이 보시죠? 이번에 서울역 근처에 8개의 오래된 집을 개조해가지고 서울시가 도시재생 공간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작가들이 이야기도 하고 막 하고 성수동 가면 수제화 구두 만들었던 그 공장, 힙해진 어니언 카페 있는 블럭, 사회 소셜 경제하는 곳들 해서 성수동 곳곳을 여행하는데 서울시가 지원해서 그 지역을 로컬을 힙하고 핫하고 멋진 공간과 더불어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의미 있는 공간들까지 연결하는 그런 깊은 여행을 서울시가 하는 거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